여보, 우리 이제 그만 아들 보내주자. 여기 자신의 입으로 자식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야만 했던 한 칠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충남의 한 조용한 마을.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41살 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노부부의 하루는 채워집니다. 메마른 희망과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믿을 수 없는 신호 하나가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벽 4시 반, 충청남도 아산, 저희 집의 하루는 세상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에 잠겨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이 시간이 제게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죠.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면 뼈마디 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먼저 저를 반깁니다. 72.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아침 이렇게 실감합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들 민준이가 누워 있습니다. 41살 제 아들입니다. 키가 185cm나 되는 거구인데 환자용 침대는 그런 아들의 몸을 다 담아내기엔 턱없이 작고 비좁습니다. 3년째입니다. 저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 앉지도 눈을 맞추지도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지가 벌써 10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아이의 채취가 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처음에는 이 냄새가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냄새마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민준아, 잘 잤어. 아버지 왔다. 대답 없는 아들의 젖은 기저귀를 익숙하게 벗겨냅니다. 밤새 아내가 몇 번이나 갈아줬을 텐데도 속은 축축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줄 때면 문득문득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한때는 운동을 좋아해 단단했던 아들의 허벅지는 이제 제 팔뚝보다도 가늘어졌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아들의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제 허리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삼켜버립니다. 입각 고통,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내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아들의 몸을 돌려 눕히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으면 부엌에서 아내가 나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내가 한다니까. 당신이야말로 밤새 잠도 못 잤으면서 어서 들어가 좀 더 누워. 아내는 제 걱정을 하면서도 어느새 능숙하게 믹서기를 꺼내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 민준이의 아침 식사는 영양 보충용 액상 유동식입니다. 예전에는 삼겹살 2근은 혼자 거뜬히 먹어치우던 녀석이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아내는 믹서기에 영양식을 붓고 각종 비타민과 약을 갈아 넣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하고 시끄럽게 돌아가는 믹서기 소리가 저희 집의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주사기에 담긴 미음을 아들의 코에 연결된 경관 튜브로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너무 빨리 넣으면 아들이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한 방울 한 방울 아들의 뱃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말을 겁니다. 민준아, 이거 먹고 힘내야 한다. 아, 응. 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서 일어나서 내 입으로 밥도 먹고 그래야지. 식사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1시간.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동이 터옵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들고 와 아들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매일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아들의 길고 하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저는 또 옛 생각에 잠깁니다. 이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명절이면 커다란 과일 상자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길 없이는 까딱조차 할 수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 기가 막힌 현실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것이 제 나이 72, 박성철의 변하지 않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아침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은 단 하나. 언젠가 이 녀석이 제 눈을 보고 희미하게라도 웃어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뿐입니다. 오전 내내 아들을 돌보고 나면 잠시 저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아내가 아들 곁을 지키는 동안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베란다 구석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10년도 더 된 낡은 앨범들이 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쾌쾌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시간의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내 거실로 돌아옵니다. 민준아, 아버지랑 사진 구경 좀 할까? 물론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천장 어딘가를 응시하는 텅 빈 눈동자만이 저를 향해 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잣말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면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그 오래된 역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번듯한 유리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기와를 얹은 낡고 정겨운 모습이었죠. 역 광장 앞에서 아산상회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저와 아내가 과일을 팔던 시절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 허리춤까지 오던 10살배기 민준이가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커다란 수박을 한 알을 안고는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고왔던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서 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고된 장사에 얼굴은 푸석푸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네요. 저 사진을 찍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서 민준이에게 처음으로 비싼 장난감 로봇을 사줬던 날입니다. 아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죠. 아버지, 최고! 그 작고 따뜻했던 온기가 지금도 제 어깨에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길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중학생 민준이,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는 고등학생 민준이, 그리고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경례를 붙이는 20살의 민준이까지 아들은 참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언제나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아산 시내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늘 성실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들은 빨간 내복 한 벌씩을 사와서 저희 부부에게 내밀었죠.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 내복을 받아든 아내가 부엌에 가서 한참을 울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컸네. 우리 아들. 이제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 다다르면 가장 최근의 사진이 나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 제 칠순 잔칫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4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소년처럼 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온양온천역 앞에 다시 우리 가게 하나 차려드릴게요. 그때는 아버지는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죠. 아,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내년 봄에는 아버지,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들의 등을 몇 번이나 세게 후려쳤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아들 녀석이 어른 구실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 봄이 오면 아들이 곱게 차려입은 색시 손을 잡고 이 집 문턱을 넘어오겠구나.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내 품에 안기겠구나. 그런 행복한 상상에 며칠 밤을 설쳤더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앨범 위로 뚝뚝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현실의 제 아들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 행복했던 약속, 그 눈부셨던 희망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왜 하필 우리 민준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민준아, 아들 제발.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 응, 가게도 차려주고 장가도 간다고 했잖아.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거실을 맴돌다 사라질 뿐입니다. 온양온천역의 그 많던 추억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3년 전 12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충남 아산에도 첫눈이 제법 내렸고 밤이 되면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기 일쑤였죠. 그날도 아침에 민준이가 출근할 때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 오늘 저녁부터 눈 많이 온다니까 차 조심하고 일찍 들어와.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 테니 기대하세요. 아들은 현관문을 나서며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제 아들의 마지막 멀쩡한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아들은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꼭 전화를 하는 녀석이었거든요. 아내는 불안한지 계속해서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저 역시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짐짓 태어난 척 아내를 달랬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생겼겠지. 아니면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오려나. 다 큰 아들인데 뭘 그리 걱정해.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마이너스, 따르르릉 마이너스. 그 전화벨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았죠. 제가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아산현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경황도 없이 겉옷만 대충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병원에 있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냥 팔다리 조금 다친 것이기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 의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저를 덮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경찰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입니다. 아드님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가리킨 곳은 응급처치실이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 한 명이 피곤한 얼굴로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아직 자발순환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큰 충격을 받아서 설령 기적이 일어나 심장이 다시 뛴다고 해도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교수님, 맥박 돌아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다시 처치실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그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신이 주신 기회라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너무나도 잔인한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들이 내 아들의 몸에 주렁주렁 매달려 억지로 숨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산 시내를 밝혔던 모든 불빛이 제게는 슬픔의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도 저희 부부의 시간도 그날 밤 그 차가운 아산의 도로 위에서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뜨지도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와 함께요. 저와 아내는 병원 근처에 작은 단칸방을 얻어 하루 종일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온양온천역 앞에서 하던 과일 가게는 벌써 몇 달째 문을 닫아둔 상태였죠. 가게는커녕 당장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뺑소니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저희는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병원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처남 되는 사람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처남은 대전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평소에도 워낙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민준이를 잠시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영, 누나, 두 분 다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저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남은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매영, 제가 오늘 두 분께 쓴소리 좀 하러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내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부모가 돼서 그럼 어쩐단 말인가? 물론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지금 두 분, 가게도 내팽개치고 모아둔 돈 전부 병원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민준이 깨어나기 전에 두 분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준이 곁에 있어 줘야지. 제가 얼마나 무섭겠니? 처남은 그런 아내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누나, 제발 현실을 좀 봐. 민준이 의사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잖아. 이렇게 밑 따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병원비만 대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 놔앉을 작정이야?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아!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네 눈에는 자네 조카가 밑 빠진 독으로 보이나?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영, 흥분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아산 시내에 괜찮은 요양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인도 다 있고 시설도 깨끗하다고 해요. 일단 민준이를 거기로 옮기세요. 그리고 두 분은 다시 장사를 시작하시든 다른 일을 알아보시든 해야죠. 이게 민준이를 위한 길이고 두 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닥치게! 내 아들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내 아들을 어떻게 요양병원에 버리라는 건가? 자네는 그게 할 소린가?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처남은 그런 저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매형의 그 부성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게 민준이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매형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누나랑 매형, 두 분 인생은 이제 없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만 있는 아들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 전부를 포기하실 겁니까? 이기적인 욕심.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정말 내 욕심 때문에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 아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처남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 분, 제가 드린 말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처남은 차갑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처남이 떠난 후에도 저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하나 없는 아들의 손. 하지만 저는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린다 해도 저만큼은 제 아들의 마지막 편이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처남이 다녀간 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뒤척였고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이 모든 게 내 고집일 뿐일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류했지만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양온천역 앞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과일 가게도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가게는 제 인생이었고 민준이와의 약속이 담긴 곳이었는데 가게를 정리하던 날 저는 등 뒤에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돌보는 것은 병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의료용 침대와 각종 기구들을 들여놓자 안방은 순식간에 작은 병실로 변했습니다. 석션갈에 제거를 하는 방법, 경관식을 주입하는 방법,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아들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4시간 교대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낮에는 아내가, 저희 부부의 삶은 오로지 아들에게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저희 세 식구만의 외로운 섬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누군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앳된 얼굴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한 청년의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드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실까 해서요. 이건 기저귀랑 몇 가지 간병용품인데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이후로 저희를 찾아온 것은 현실적인 조언을 빙자한 처남의 날카로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수라는 이름의 그 사회복지사 청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소모품을 챙겨다 주었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그가 저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제가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민준이의 옛날 이야기, 아내의 신세 한탄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 어느 부모가 어르신 같지 않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란 처남의 말에 멍들었던 가슴이 대단한 일이라는 그 청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싸움을 누군가는 지켜봐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작은 온정은 메말라가던 저희 부부의 마음에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들을 돌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내일의 생계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온정 하나가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마냥 차갑고 무서운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그 낯선 청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청년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특히 아내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격이었던 아내는 아들 걱정에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뽀얗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생기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낮 시간 동안 민준이의 모든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2시간마다 아들의 자세를 바꿔주고 수시로 가래를 뽑아내고 젖은 시트를 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아들을 혼자서 뒤척이게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내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이라도 밤에 푹 자야죠. 그래야 새벽에 저랑 교대하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허리 통증 때문에 잠들기 전 몰래 진통제를 몇 알씩 삼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잠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아내가 옆에서 억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저는 너무 놀라 아내를 흔들어 깨웠지만 아내는 식은 땀만 뻘뻘 흘리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아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산 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민준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주죠? 그런 걱정은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애써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두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불이 모두 꺼진 채 적막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그냥 매영이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만 있는 아들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 전부를 포기하실 겁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아내와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헛된 희망 때문에 내 아내는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 그때 처남의 말을 듣고 민준이를 요양병원으로 보냈더라면 아내는 저렇게 쓰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마른 눈물만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것 같은 아들의 얼굴.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만약 알고 있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놓고 편안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지독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계속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제는 정말 아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걸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기력을 조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이제 그만 보내주자. 아내는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고민으로 밤새 가슴앓이를 했던 것이겠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일세, 자네가 전에 말했던 아산에 있는 요양병원 좀 알아봐 주게. 수화기 너머의 처남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흐릿한 버스 창문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완전히 생기를 잃고 삶에 지쳐버린 늙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민준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 낯선 요양병원으로 가게 될 아들. 어쩌면 이것이 아들과 한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미동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들의 얼굴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죄책감과 슬픔이 뒤엉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결국 아들을 포기하기로 한 제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한참을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까딱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잘못 느낀 건가? 내가 너무 간절해서 헛된 감각을 느낀 것인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의 손가락이 파르륵 하고 떨리듯 움직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 아들 민준이의 의지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마치 아들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작은 몸 안에서, 저 깊은 의식의 바다 밑에서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비라는 내가 먼저 그 손을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내 아들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 그리고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들에게 몇 번이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다시는 약한 생각 안 할게. 너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지킬게.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 온양온천역 앞에 가게 차려주고 장가도 가겠다는 그 약속, 이제 아버지가 너 대신 지켜줄게. 아버지가 너 꼭 일으켜 세울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태어난 아내와 함께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들을 돌보는 것은 제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약속. 저는 그 약속을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뼈마디는 여전히 쑤셔왔습니다.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경관식을 준비하고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르는 고된 일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끝나지 않을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단 하나,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절망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막막함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보며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불씨를 봅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불씨를요. 그 불씨가 언젠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제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있는데 아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전보다 얼굴은 좀 더 야위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민준이 목욕 좀 시켜야겠어요. 날이 따뜻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힘들 텐데 같이 합시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더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민준이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의논합니다. 함께 아들을 욕실로 옮겨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는 동안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물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저희 마음속의 묵은 때까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어김없이 사회복지사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번에도 기저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아들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드님 꼭 이겨내실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희는 또 한 번 용기를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는 좋은 이웃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고 저희 세 식구는 나란히 거실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민준이의 옆에, 저는 그 발치에. 텔레비전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는 저희에게 닿지 않습니다. 저희의 세상은 오로지 이 작은 거실 안에 존재하니까요. 저는 잠든 아들의 발을 조용히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운동장을 힘차게 뛰어다녔을 크고 단단했던 발입니다. 이 발로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내일 당장 기적이 일어날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를 기적을 기다리며 오늘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이 내 곁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아들의 몸을 닦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지독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하루가 실은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낼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가족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살아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저는 제 아들을 통해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